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위해 오늘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하면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막판 의제 조율과 공동선언문 작성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대구 포정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불이 나 남성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지만 대피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7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일단 국회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수용돼야 한다고 거듭 맞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린 한방눈에 시민들이 자가용 사용을 자제해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지만 지난주와 달리 제설 작업 등이 미리 진행돼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낮부터 눈이 그치면서 수도권에 이어 강원도 내륙의 대설주의보도 모두 풀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위해 오늘 오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과 김성해 통일전선부 실장도 함께 갔습니다. 김 대표 일행은 하노이에서 미국 측과 의제 또 합의문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박희찬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김혁철 대표 베이징 도착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오늘 오전 평양발 고려항공을 타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혁철 대표 외에도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과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청약실장도 함께 왔습니다. 김혁철 대표 일행은 귀빈실을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온 뒤 북한 대사관 차량을 타고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김혁철 특별대표 일행은 미국과의 협상 일정이 촉박한 만큼 항공편을 이용해 조만간 하노이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곳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반에 출발하는 베트남 항공을 이용해 하노이로 출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혁철 대표는 하노이에 도착한 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막판 의제 조율과 공동선언문 작성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김 대표와 비건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첫 실무 협상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첫 실무 협상에서는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하고 서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면 하노이에서 이어질 2차 실무 협상은 이견을 좁히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오는 20일쯤 워싱턴을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만약 20일에 출발한다면 북미 실무 협상은 이르면 22일쯤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기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안광한 두 전직 MBC 사장 등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부당정보와 노조 탈퇴 종용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MBC 임원진 4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었고 그 결과 4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장겸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안광환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 등 4명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노조 조합원 37명에 대한 부당 인사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르면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도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2명이 숨졌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입니다. 자, 불이 난 곳이 주상복합 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포정동에 있는 대보상가라는 건물입니다. 1980년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인데 이 건물 4층 사우나 남탕 입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전 7시 10분쯤 시작됐고 20분쯤 지난 7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삽시간에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50대, 60대 남성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정확한 신원이 조금 전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64살 이모 씨와 74살 박모 씨입니다. 또 71살 김모 씨 등 2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대피하던 70대 여성은 골절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사우나에는 2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나머지 손님들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층 규모로 1, 2층은 식당 등 상가가 들어서 있고 3층과 4층에는 사우나와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 5층에서 7층까지는 1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이 때문에 대피하는 과정에 큰 혼란이 빚어졌고 모두 7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등 18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상자가 더 있는지 마지막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1시간쯤 전인 오후 2시부터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20대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낮 12시 17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6층짜리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연기를 마신 주민 6명이 구조돼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명은 20대 남성으로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서대문 형무소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립니다.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하다 고초를 겪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뿐 아니라 3.1운동에 참여한 평범하고도 특별한 이들의 기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수영기록 카드입니다. 3.1운동 1주년을 맞아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구타당해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15살 소년부터 60대 노인까지 3.1운동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참여했습니다. 1919년 12월 서대문 형무소에는 수용 규모의 6배에 달하는 3천여 명이 갇혔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 것이 우선 확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남녀, 노소, 그다음에 신분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아픔에 죽음으로 항거한 매천 황현 선생이 남긴 절명시도 원본 모습 그대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죽기 전 쓴 시에는 그라는 사람 구실이 어렵기만 하다면서 겨우 자결할 뿐이니 부끄럽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황현 선생의 순국 정신을 기리며 만해 한용운이 쓴 시도 100여 년 만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일왕을 노리고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가 남긴 선서문에는 조국을 위한 결의가 담겼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낸 편지와 김구 선생이 돈을 보낸 영수증까지 거사의 뒷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친필 원고와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의미 깊은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립니다. 100년 전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그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 이 10옥사, 12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 전시 공간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 문제로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원본은 개막일과 3.1절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걸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얽힌 정국을 푸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유독 정국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1시간 동안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뒤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명분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한국당이 뜻을 끝까지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여간 최소한의 뭔가 최소한의 명분이 충족되어야 열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나머지 당 원내대표들은 각 당의 그렇게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이 그게 국회가 할 일이고. 오후 4시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만 따로 회동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아직은 예정된 회동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희한한 여당을 처음 본다며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요구 가운데 하나라도 수용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는데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찌됐든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여당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당의 큰 축제로 치러져야 할 행사인데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를 부른 건 어제 대구에서 열린 연설회였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상에 오르는 순간부터 김진태 당대표 후보의 지지자 등 일부 당원들이 강한 야유와 항의를 쏟아낸 건데요. 어렵사리 마이크를 잡은 김 위원장이 끝내 버럭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한 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당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가 막말과 고성의 장으로 변질되는 상황까지 되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진인 김무성 의원은 당이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선의 장제원 의원도 건강한 당원들이 결단하고 행동할 때라며 당을 극우 정당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였는지 투표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막말 대잔치로 극우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김진태 후보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욕설과 야유를 퍼부은 것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마음이 불편하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품격 있는 응원을 부탁한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해도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한 자정 능력으로 당이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편패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의 국회 퇴출과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55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5.18 시국회의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진태, 이종명, 김순예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습니다. 시국회의는 내일 저녁 7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 당사 앞에서 2차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서울 청계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범국민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습 폭설 이후 나흘 만에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일부 혼잡은 있었지만 대비가 잘 돼서 출근길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굵은 눈발이 하늘을 새하얗게 덮었습니다. 새벽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넘어질까 종종 걸음으로 발길을 서둘렀습니다. 눈이 오니까 출근길에 좀 땅도 많이 미끄럽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고된 눈 소식에 주요 도로는 오히려 평소보다 한가해 큰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다소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환승역 가운데 하나인 신도림역에는 평소보다 10% 정도 승객이 더 몰렸습니다.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좀 출근길이 밀려가지고 전철도 많이 지연됐어요. 한 10분 정도 일찍 안 나왔는데 그래도 버스가 또 많이 지연돼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눈이 쌓이면 위험천만해지는 골목 오르막길에선 일찌감치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행여 행인들이 미끄러져 넘어질까 주민들은 서둘러 눈 치우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눈이 아침부터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이제 다치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나와서 자발적으로 이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전 11시 30분에 해제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아직은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닐하우스에는 벌써 봄이 찾아온 듯합니다. 4월과 5월에 볼 수 있는 복숭아꽃이 벌써 하우스 안에서 활짝 피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하우스 안에 분홍빛 꽃망울이 활짝 터졌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펴 가지가 늘어질 정도입니다. 벌들은 활짝 핀 꽃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꽃가루를 모으느라 분주합니다. 밖은 아직 영하에 매서운 겨울 날씨지만 이곳 하우스 안은 벌써 완연한 봄입니다. 보통 일반 노지에서는 복숭아꽃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개하지만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벌써 복숭아꽃이 만발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개화 시기가 2주일가량 빨라진 겁니다. 꽃이 만개하자 농민은 꽃을 솎아주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벌이 한창 수정 작업을 하는 이맘때 꽃을 솎아줘야 굵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열풍기 등으로 하우스 내부를 낮에는 기온을 23도로 맞추고 밤에도 1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보다 빨리 복숭아꽃이 만개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곳 복숭아는 노지 재배보다 2달 정도 빠른 오는 5월 중순이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영동 복숭아는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 덕분으로 복숭아를 재배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꽃이 폈기 때문에 꽃적과 먼저 하고요. 위에 거를 다 따주고 밑에서 이제 하나씩 이 가지 하나만 열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지 위 거를 이제 솎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늦겨울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하우스 안은 화사한 꽃물결 속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강화된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를 두고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차단일 뿐 검열이 아니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검열 이전에 인터넷 규제 강화 자체가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인터넷 검열 논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데이터 통신 규약으로 번역되는 HTTP인데 우리는 이 방식 덕분에 간단한 인터넷 주소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TTP는 보안에 조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알파벳 S가 하나 더 붙은 HTTPS가 나왔는데 중간에 주소를 암호화해서 사이트로 연결합니다. 주소가 암호화되니 불법 사이트의 주소로 접속을 차단하던 정부의 기존 방식이 더는 효과를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SNI 필드 차단이란 새로운 기술로 HTTPS가 적용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기존 방식은 불법 사이트의 문 앞을 막아서는 거라면 새로운 방식은 암호화되기 직전에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을 잡아 차단하는 거라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검열한다는 논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번 조치를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로 해석한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집회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검열이나 감청과는 전혀 다른 차단 기술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절히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과 자율적으로 놔둬야 된다는 입장이 공존하거든요. 이런 좀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는 충분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공론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접속을 차단할 불법 사이트를 정하는 과정은 물론 인터넷 규제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 건지도 앞으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낮 시간 집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달 광주광역시와 울산시, 또 경남 남해군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대상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커갈수록 몸도 커지고 고집이 세져 보호자로선 돌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발달 장애인은 그들대로 집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결국 가족 관계는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서비스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발달 장애인들에게 집 밖에서 하루 4시간 동안 다양한 단체 활동을 제공하는 겁니다. 돌봄과 사회활동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문화관람,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물론 음악, 미술활동, 바리스타 교육, 도예나 사진 찍기 등 창의성을 키울 수업도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고 정부가 제공기관에 바우처 지원금을 줍니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 수는 약 23만 명. 이 중 성인이 17만 명으로 75%를 차지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3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지만 3급의 경우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해 이들을 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광주광역시와 울산시, 경남 남해군 등 3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인원도 올해 2,500명에서 2022년까지는 17,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다음 달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새 외국인 선수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까지 합류해 뜨거운 득점왕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1 2위에 오른 경남의 돌풍은 득점왕과 MVP를 석권한 말컹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말컹을 중국으로 보낸 경남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 조던 머치를 영입해 또 한 번의 돌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머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78경기,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 92경기를 뛴 베테랑입니다. 2013-2014 시즌엔 프리미어리그에서 7골, 도움 6개를 기록해 선수 경력에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경력만 보면 올 시즌 K리그를 찾은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눈에 띕니다. 머치는 프리미어리그 팀 동료였던 이청용, 김보경, 윤석영의 추천에 낯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Hey, I'm very excited to be joining Gangnam FC. I'm very excited to meet the fans, to play in the stadium and have a fantastic year here. 인천 유니폼을 입은 베트남 메시 콩푸엉의 K리그 도전도 관심을 끕니다. 스피드와 기술이 뛰어난 콩푸엉은 베트남의 스즈키컵 우승과 아시안컵 8강 진출을 주도한 박항서 매직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phấn đấu hơn và để làm sao để những cầu thủ ấy có thể ra được nước ngoài thi đấu thì khi mà nhiều cầu thủ ra nước ngoài thi đấu thì tôi nghĩ là bóng đá Việt Nam nó sẽ phát triển nhiều hơn nữa. 지난 시즌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FC 서울이 영입한 페시치도 주목할 외국인 공격수입니다. 세르비아 리그 득점왕 출신으로 서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2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try to do something like Dan, but this is very difficult because he scored a lot of goals. But I am young. I have time to score goals like Dan. 지난해 말컹과 득점왕 경쟁을 펼친 강원 제리치, 울산 주니오가 건재한 가운데 외국인 골잡이들의 득점 경쟁은 오는 1일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10개 팀 감독 가운데 가장 젊은 감독은 우리 나이로 45살이 된 LG의 현주엽 감독입니다. 동갑내기가 감독인데도 아직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선두 현대모비스에 그것도 2명입니다. 둘이 합쳐서 90살, 우승을 꿈꾸는 코트의 큰형님들을 허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남성 갱년기가 시작된다는 중년의 나이. 여전히 탄탄한 몸으로 코트를 질주하는 45살 큰형님 아이라 클라크와 문태종입니다. 이제 몸에 좋다는 약도 빼먹지 않고 보양식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나이입니다. Omega-3 vitamins, what's the vitamin for like your knee joints? I take that, and of course my aunt always makes samgyecheon for me. 클라크는 지난달 대체 선수로 한국 무대를 밟으면서 문태종의 최고령 현역 선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4년 전 라거나와 함께 모비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감동을 재현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2014-15 season, I kind of had similar role, as to come in and help Ricardo, back him up, give him much needed rest whenever he needed.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두 베테랑의 풍부한 경험이 챔피언 결정전 같은 단기전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실한 훈련 태도와 몸 관리로 팀 분위기를 다잡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Because I heard he wasn't playing, so I was a little concerned about that. But when he came, I saw that he's in great shape. 경기에 나설 때마다 최고령 출전에 새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문태종과 클라크. 둘이 합쳐 90살 큰형님들의 힘찬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YTN 허재원입니다. SF 영화의 고전이랄 수 있는 스타워즈의 광선검이 거의 40년 만에 현실로 나왔습니다.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의 펜싱 연맹이 이 광선검을 사용하는 대결, 라이트 세이버를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경기장에서 광선검을 든 선수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립니다. 광선검을 휘두르며 대결하다 보면 영화 스타워즈 속 주인공이 된 듯합니다. 광선검이 잘 보이도록 다소 어두운 경기장은 일반 펜싱과 달리 원형 모양입니다. 머리 공격에 성공하면 5점, 팔다리는 3점, 손은 1점을 얻는데 경기 시간 3분 동안 15점을 먼저 얻어야 이깁니다. 펜싱의 종주국 프랑스가 이 광선검 대결을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만 파묻혀 움직이지 않는 21세기 사람들을 운동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광선검 제조업체도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We have some very basic ones which are just on-off buttons and with different colors or shapes. But there is also much improved weapon which can have sounds, blade effects. 프랑스 펜싱 연맹은 과거 쾌걸조로나 로빈 훗 같은 영웅 캐릭터들이 펜싱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했던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와 다스 베이더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운동으로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소식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임원진 4명이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원이 어떤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까? 네, 조금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과 권재용, 백종문 전 부사장 등 MBC 임원진 4명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부당정부와 노조 탈퇴 종용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용 전 부사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지배구조가 좌우되고 반복되는 현상을 우려한다면서 공영방송도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원 재직 당시 지시한 부당정보가 적절한 사전 인사평가도 없이 대부분 MBC 제1노조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부당한 보직 변경 발령을 사실로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노조 탈퇴 종용 혐의까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MBC 전 임원진 4명의 부당한 노조 탄압 행위로 궁극적으로 방송 공영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하며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 전 임원진 4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노조조합원 37명에 대한 부당 인사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2014년 임원회의 당시 본부장들에게 보직 간부들은 노조를 탈퇴하라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조처하겠다고 발언해 노조 탈퇴 종용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4명 모두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들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며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노조원이라서가 아니라 인사권자 평가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안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사장과 권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자료,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입니다. 전체 50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자료에 담긴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42페이지 부록으로 실린 내용입니다. 방송 제작자에게 권고 사항을 실제 사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자며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외모가 다양하지 못하며 대부분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화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남녀 그룹에서 모두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예쁜 아이돌을 줄이려는 것이냐며 문화 검열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는 내용이고 방송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진선미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진선미 장관은 여성 전두환이냐, 군사 독재 시대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라고 지적하고 나섰고요. 사실은 지금 또 다른 건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지금 이제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난 11일에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을 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불법 사이트 차단에 지금 나섰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인터넷 검열이다라고 지금 비판론이 굉장히 거셉니다. 네네.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싶은데 이쪽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것도 죄냐. 바바리면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할 참이다. 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의 HTTPS 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이 인터넷 검열이라는 주장과 맞물려 문화 검열까지 한다며 일부에서 정부 비판 논리를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목적은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 안내서는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한번 점검해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단순한 제안을 넘어 검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참고 자료로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일까요? 여러분도 직접 자료 전체를 읽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자료 목록에서 아주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새로 하신 트리바고 앱으로 원하는 호텔을 더 쉽게 찾아보세요.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호텔 가격 비교 트리바고 앱으로 스마트하게 호텔 트리바고. 퓨리케어는 깨끗하게 새 것처럼 관리는 기본, 새 것으로 교체까지. 매년 직수관 무상 교체. 교체보다 깨끗한 관리는 없으니까. 깨끗함의 차원이 다른 직수. LG 퓨리케어 정수기. 최근 극우 성향의 유튜브를 중심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위독하다, 몸무게가 30kg대다, 또 CCTV가 설치된 방에서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결론은 가짜 뉴스입니다. 박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CCTV로 24시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독방에 수감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끊이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위독설입니다. 최근엔 건강 악화로 몸무게가 30kg 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물론 일반인도 박 전 대통령과의 면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접견 거부 신청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본인이 또 거부를 하시고. 결국 법무부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확인을 요청했고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몸무게나 혈압에 큰 변화가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 진료를 나간 적은 있지만 모두 허리나 무릎 관절 통증 때문이고 내과나 순환기 질환으로 인한 진료는 없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포착된 건 3차례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두 위독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병원 측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컨디션이나 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시면 진료 보시러 오겠다 이렇게 하루 이틀 전에 연락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시지 뭐 구급차 실려서 오시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유영하 변호사도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위독하지는 않다고 말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지 못해 간접적으로 확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위독하다고 볼 근거는 미약한 겁니다. 그러면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요? 일단 구치소의 일부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현행법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CCTV로 수감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당시에는 CCTV가 있었는데 사흘 뒤인 4월 3일 철거됐습니다. 구속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자해 등을 우려해 입감 초기에만 CCTV를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수감시설의 경우 보안이나 사생활 문제로 직접적인 확인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확인을 시도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위독설이나 CCTV 감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얘기들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포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들이 온라인과 SNS에서 뉴스로 둔갑해 여론을 왜곡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독설 보신 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직접 취재한 박기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리포트 방금 그 첫머리에도 나온 동영상, 그게 진원지입니까? 네, 처음 보신 게 이제 보수 성향의 이제 유튜브 방송인데요. 저희도 그 진원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유튜버나 이제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을 추적을 해봤는데 맨 처음 진원지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수의 그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어디에서 들은 것을 이게 사실이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나 속보 형식으로 이렇게 퍼나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위독하다고 하더라, 아니면 뭐 30kg대로 몸무게가 떨어졌으면 위독하다고 하더라, 위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퍼나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외래 진료를 가는 날은 어김없이 위독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보면 구치소 앞에 여러 이제 친박 단체들이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퍼져서 이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병원까지 찾아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위독설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리포트에 나온 그 동영상은 이른바 극우 농객 신혜식 씨가 운영하는 신의 한수
네,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꽤 많이 되는 50만 그러니까 영향력이 명이, 있는 그렇습니다. 매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가짜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만나기 위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성사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고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법무부의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몸무게나 혈압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외래 진료를 간 경우에도 허리나 이제 무릎 관절 통증 때문이지 그 응급 상황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내과나 순환기 질환으로 인한 진료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병원 측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컨디션이나 상태가 안 좋을 때 오시긴 했었는데 응급 상황처럼 구급차에 실려온 적은 없었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네, 뭐 세 차례 병원에 갔다고 리포트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안별로 그 사례별로 뭐 어떤 병명이다 이런 건 나온 건 없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병원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개인 사생활과 그렇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병원 측도 저희에게 정확하게 공개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5번 수감된 이후에 최소 5번 그러니까 5번 이상은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2017년 7월하고 8월 그리고 네. 2018년 5월 그래서 모두 다 보시다시피 이제 응급 상황은 아니었었고 네. 통상적인 무릎 관절이나 이제 허리 통증 관련된 치료를 받으러 이제 갔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뭐 진료 내용은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거지만 이 위독하다는 어떤 가짜 뉴스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된 거는 단순히 그냥 몇몇 보수 구구 매체의 보도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공인들도 이 과정에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세력에게는 정치적인 상징과도 같은 인물 예.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보수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보수 세력을 결집하거나 또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과거를 보시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직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나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독설을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예. 또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달 말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또 황교안 물론 뭐 위독설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CCTV로 감시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네. 입장을 내놓은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전문가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친박 단체나 이제 예. 극우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그 위독설과 같은 루머를 만들고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보수 성향 내지는 뭐 극우 성향의 매체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가짜 뉴스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오해는 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부 보수 유튜버 예를 들면 우종창 씨 같은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 소위 친박 유튜버들은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위독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세력을 결집해서 어떤 여론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에 취재를 시작할 때도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또는 확인되지 않은 가십성 어떤 루머, 소문 같은 것들을 과연 검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물론 일반인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사실로 믿고 또 집회에 참석하거나 투표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유튜브 매체라고 하더라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유튜브 매체와 독점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뭐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 신의 한 수라는 그 네, 매체에 또 출연해서 인터뷰를 예. 하기도 해서 매체 영향력도 그렇고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런 공인들, 유명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렇게 낮다 이렇게 보기는 또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 다른 것들이 또 있습니까? 위독설 말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설입니다. 네. 오는 4월 16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설이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관련 혐의로 이제 확정 판결 2년을 받았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2020년 11월까지는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혐의 가운데 저 부분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건 채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단식설도 있고요. 뭐 단식을 통해서 이제 건강이 또 악화됐다라는 이것도 일종의 위독설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이 아닌 일정 수준의 소식을 하고 있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식설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오래된 가짜 뉴스 같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이런 가짜 정보 또 가짜 뉴스들이 나올 경우에 사후에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그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네. 또 정치권에서도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처벌이나 규제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현행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예를 들면 허위 사실로 특정인을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또 허위 사실로 선거 이용했다면 선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만 가지고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지금 전기통신기본법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그 47조 1항을 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서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2010년에 위헌 결정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이 합리적인 의심이나 어떤 의혹 제기마저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건데 물론 뭐 그래서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 때문에 저희 같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보다 검증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허위 정보로 인한 폐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은 했는겨? 아침은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회 윤리특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고 그 우리 윤리특위에 배부되어 있는 징계안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하고 또 필요한 의안상정 안건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간담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윤리위원회 회부된 징계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에 회의 전체회의 열면 그 이후 그날 결정 과정과 그 이후의 절차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안건은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징계 안건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늦어도 2개월까지는 징계가 필요하다. 징계 종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까지 정해가지고 윤리위원장에 오게 되면은 그 결과를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가지고 상정하고 자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징계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은 그 안건을 갖다가 징계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징계심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심사 소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다시 윤리특위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되게 되면 다시 국회의장에게 송부하게 돼가지고 국회의장은 그 내용을 갖다가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처리합니다. 언제까지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시간은?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징계 범위나 일정을 하나도 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상정 안건을 갖다가 확정하려고 그랬더니 8건만은 다룰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세금만을 우선 다루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2월 28일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뭐 어쨌든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하는 윤리특위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만큼은 3당 간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 개최를 갖다가 결정하게 되고 국민의 관심과 의혹을 갖다가 의식하고 발빠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제가 말합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 클럽 버닝썬 관련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의혹과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이 눈에 띕니다. 이번 주 더 사건, 버닝썬 사건의 주요 수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의혹들이 워낙 많아서 일단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기자들이 버닝썬 사건을 얘기할 때 럭비공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 지금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불거질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처음 버닝썬 관련해서 논란이 시작됐던 건 바로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버닝썬의 손님이었던 김상교 씨는 자신이 클럽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피의자로 처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폭행 당시 그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CCTV가 그 화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아마 경찰이 왔을 때 이제 그 김상교 씨를 데려갈 때 장면도 이제 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폭행 장면도 그 함께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오히려 김상교 씨가 클럽에서 자신들을 성추행해서 문제가 시작된 거다 이러면서 여성 2명이 김상교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이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예. 클럽에서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클럽 관계자들은 그 현장에서 데려가지 않았냐, 김상교 씨만 데려갔느냐 이제 이러면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요. 네. 그리고 클럽에서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이 유통이 됐고 이걸 이용해서 여성들이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까지 유포되면서 논란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경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마약 또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중에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수사가 서울 강남 지역 클럽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버닝썬의 직원 한 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그 직원이 구속된 거 말고도요. 또 클럽의 MD,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사원인데 그 클럽에 이제 손님들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MD가 뭐 클럽마다 다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용어도 그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클럽에 있는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손님을 유치해오는. 예, 그렇습니다.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MD로 일하면서 마약을 공급한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애나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사실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이 MD가 어떤 한 클럽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클럽도 이렇게 오가면서 일을 한다. 경찰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의 이 유통 과정을 볼 때 일반적으로 뭐 한 곳에서만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같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판매책, 종업원, 손님 등이 입건이 됐는데 현재 마약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부산청과도 그 입건한 곳이 부산청이거든요. 부산청과도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마약 유통 구조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만큼 강남에 있는 다른 클럽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대로 럭비공원 같아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있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거는 지난해 12월부터고 처음에는 폭행 사건이었다가 또 그 어떤 여성들이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김상교 씨가 본인들을 성추행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마약도 나오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중첩돼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버닝썬 직원이 구속됐다는 말씀 앞에 했는데 그게 이제 마약 혐의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이제 짚어봤는데 버닝썬 수사가 시작된 뒤에 클럽 관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직원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직원이 흡입한 환각제 중에 하나가 이 아산화 질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산화 질소가 이제 풍선에 담겨 있는 해피벌룬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풍선으로 흡입하기 때문에 해피벌룬이라고 예. 그러죠. 그래서 이 해피벌룬을 흡입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정부에서는 이 아산화질소가 담긴 해피벌룬이 클럽에서 어떤 뭐 파티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성행을 하면서 이 아산화질소를 금지 그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을 금지한 건데요.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종류의 마약을 개인이 흡입할 정도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마약 구입처 그리고 투약자 등 유통 경로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짚어주셨던 그 클럽 MD 애나라는 사람의 집에서도 발견된 게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애나라는 인물이 누군지 봐야겠는데 애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닝썬에서 MD 그러니까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공급했다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중국인 여성인데요. 지난 16일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애나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서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애나의 집에서 또 발견된 게 있습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와 흰색 가루를 압수했는데요. 이건 역시 성분 분석 중입니다. 과연 집에서 발견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일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마약을 팔거나 또 준 적이 없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압수해간 액체와 가루는 고양이 안약과 세탁세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안약과 세탁세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성분 분석을 의뢰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은 애나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하고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애나가 그 승리 그 빅뱅 멤버인 승리와 사진을 찍은 그 애나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가수 승리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승리와 친분은 없고 승리가 유명인인 만큼 뭐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승리가 찍자고 해서 이제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평소에 뭐 친분이 있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은 애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버닝썬에서 마약이 조직적으로 유통이 된 건지 그리고 강남에 있는 다른 클럽에서도 마약이 유통이 됐던 건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행방이 묘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자진 출석을 했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왜 빨리 뭐 조사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자진 출석했는데 그 사이에 증거를 충분히 인멸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경찰과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도 이거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착 의혹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기자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그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유착
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다. 철저히 수사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계속 조사 중이다. 뭐 그 성추행당했다는 여성에 대해서 뭐 마약 유통책이라고 지목이 됐던 애나에 대해서도 지금 추적 중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브리핑 내용을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가 결론이 난 건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착관계를 좀 부정하고 싶어서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뭐 어쨌든 그 유착관계도 수사 대상인 거고요. 지금 광수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고 유착됐다고 지금 의심받는 쪽은 이제 강남경찰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광수대에서는 이제 수사 대상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애나 등에 대한 어떤 마약 혐의도 만약에 이 수사 자체가 뭐 유착이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 아직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상규 씨 폭행 사건 관련해서 그 김상규 씨 측에서 주장을 할 때 CCTV, 그러니까 그 지구대에 있던 CCTV 같은 경우에 경찰이 뭐 자신을 폭행한 그 내용도 있는데 이게 CCTV가 조작이 돼서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에서 그 지구대를 지난주에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버닝썬 대표도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표 이문호 씨를 3번 소환 조사했습니다. 어제도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봤던 경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마약, 또 클럽 안에서의 성폭행 의혹, 뭐 회계 구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할 내용이 참 많은 상황이에요. 의혹이 여러 가지를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버닝썬이 최근 영업을 중단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버닝썬이 설립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세간에 비치는 그 모습이 좀 다르다. 그래서 안타까운 뭐 마음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클럽을 계속 운영하는 게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를 밝히면서 이제 클럽을 폐쇄한 상황이고요. 경찰은 앞선 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소변과 모발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왔지만 그런 부분은 조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뭐 버닝썬 대표 조사 얘기 나오면 당연히 이제 사내 이사였던 승리 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조사 계획이 서 있나요? 일단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가수 승리가 운영한다고 해서 이제 유명세를 탄 곳이기도 합니다. 방송에서도 그 승리가 본인이 클럽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저희가 이제 짚어봤던 것처럼 마약, 성폭행, 또 경찰과의 유착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지면서 승리 쪽에서는 자신은 버닝썬 경영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실질적인 클럽의 경영과 운영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지만 사퇴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클럽을 운영한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논란이 여러 가지로 이제 번지면서 그 경영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로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사내이사였던 승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찰에서도 관련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승리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뭐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상규 씨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버닝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인데 김상규 씨가 또 다른 성추행 정황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김상규 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뒤에 경찰이 자신만 수갑을 채워서 이제 데려갔다, 연행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인물인데요. 당시에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이제 뭐 경찰과의 유착 관계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으로 또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상규 씨 폭행 사건 그리고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는 강남경찰서에서 버닝썬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하다 보니 김 씨의 추가 성추행 행위로 보이는 장면을 확인해서 피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김상규 씨 측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아직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거를 또 언론에 얘기를 했다. 이건 바로 피의 사실 공표이자 명예훼손이다.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건이 여러 가지로 계속 불거지고 있고, 또 폭행 사건도 또 성추행 의혹에서 또 다른 성추행 의혹으로 계속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수사 진척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버닝썬을 둘러싼 이게 성범죄 관련 의혹이 크게 보면 두 갈래인데 하나는 마약류를 뭐 유통하고 흡입하고 정신을 놓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그런 의혹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김상규 씨, 그러니까 최초로 본인이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또 경찰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김상규 씨가 오히려 가해자로서 클럽에 있던 여성들을 성추행했다. 이런 얘기가 이 문제 제기되고 직후에 또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 성추행에 있어서 그 김상규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그 애나라는 중국인 그 파모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애나하고 한 분의 한국 여성이 더 그 김상규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또 한 명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에서 이 과정, 그러니까 강남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김상규 씨의 폭행 사건과 관련된 그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CCTV를 분석해 보니까 또 다른 성추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가 포착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조사 중이다 이건데 김상규 씨 그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뭐 내용이 또 혐의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상규 씨에 대한 폭행건과 이 사건 전반과 그다음에 애나 등에 대한 성추행이 혹시 이런 물타기 관계가 아닌가 이게 사실 이번 사건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런 그 의구심을 두고 또 경찰과 그리고 이 김상규 씨 측에서도 서로 뭐 주장과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의 거리에 미국과 북한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오늘 오전 영빈관 주변을 비롯한 하노이 시내 곳곳에 미국의 성조기와 북한의 인공기를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국기들 아래에는 파란색 원안에 두 손을 마주잡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이번 회담의 엠블럼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 대표인 조엘 위트 수석연구원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달성할 수는 없다면서 단계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트 수석연구원은 국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영변 핵시설 등을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한 번에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 점차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상황이 진전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아닌 현실적이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 정리되고 이를 위한 항목이 선언문에 들어가느냐가 회담의 성공 기준이 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포용국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마음껏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어야만 혁신 성장을 위한 역량도 키울 수 있다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초 생활을 넘어서 기본 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입니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또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또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 재정 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예산과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짧은 선거 주기에 따른 단기 성과 집착 등으로 국내 가계 부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정책포럼 보고서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 부채가 1,514조 원으로 10년 사이에 2배 넘게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997년 외환 위기와 2003년 카드 사태는 물론 2014년 이후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때도 내수 활성화 기조의 장기적 건전성 유지 정책이 힘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1, 2년 주기로 빈번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정책 결정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과 내수, 수출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신차 출시와 설 연휴에 대비한 조기 생산 영향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한 35만 4천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의 경우 SUV 판매 증가와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 등으로 2% 증가한 13만 6천 대가 팔렸습니다. 수출은 SUV와 친환경차가 북미와 유럽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13% 증가한 21만 3천 대를 달성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제너시스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BBQ 측은 매장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했다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마다 최근 졸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해외 취업생들을 위해서 대학 측이 해외로 찾아가서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특별한 졸업식, 이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괌. 바닷가 호텔에서 이색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괌 일대 유명 호텔 5곳에 취업해 일하는 학생 26명을 위해 대학 측이 마련한 찾아가는 졸업식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졸업식장 못지않게 활기찹니다. 부모님들이 다 오시지 못한 거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회사 관계자분들이랑 더 높으신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더 뜻깊은 졸업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일군 해외 취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유명 호텔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점검도 할 겸 또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 취업난. 대학들의 세계화와 해외 네트워크망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의 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해외 한인회와 손을 잡고 졸업생들의 현지 생활을 도우면서 재외동포 자녀들에게는 한국 문화와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오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도움과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한국을 보내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해외 취업생들을 위한 대학들의 지원과 세계화를 향한 움직임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화질의 종점에서 마침내 진정한 자연색을 만나다. 삼성 QLED. 눈비가 그치고 하늘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정월대보름 달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정월대보름인 오늘 눈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따라서 슈퍼문이 정월대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달이 떠오르는 시각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46분, 강릉 5시 38분, 광주는 5시 51분, 부산은 5시 41분에 보름달이 떠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했고요.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만 대기질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영서와 충북, 전북의 아침 한때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하늘이 개면서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부산 4도, 울릉도 4도, 평양 영하 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5도, 광릉 10도, 대구 10도, 금강산 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초봄 날씨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